사람당 최대 5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 등 143만 명을 대상으로는 특별 채무 조정도 시행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취약 차주는 5천만 원까지 일괄 탕감해줍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20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 값은 외곽 지역까지 최근 오름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압박하며 이란에 대해 최후 통첩 경고를 한 가운데 충돌도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까지 포함하면 모두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생 경기에 돈을 풀어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는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얼어붙은 민간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지웅배 기자입니다. 요거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 씨는 한산해진 점심시간과 계속 오르는 물가에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계속 쭉 안 됐기 때문에 지금 4월에 축이했던 얘기 처음 들었어요. 수입과일 같은 거 오렌지 같은 거 한 박스에 3만 원, 4만 원 하던 게 7만 원, 8만 원, 키위 4만 원 하던 게 12만 원. 수입이 4배가 올랐어요. 정부가 1차 추경 2달 만에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또 푸는 건 민생 바닥부터 경기를 살리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정부는 13조 2천억 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까지 받습니다. 2차로는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상위 10% 여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가려냅니다. 건강보험료가 40만 원을 넘거나 시세 20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보름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어차피 차등은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제 또래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뭐 술값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급수단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추경안 통과 후 2주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랫동안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부채 탕감도 포함됐습니다. 대상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과 코로나19 이후 채무 상환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내용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대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0.67%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코로나19 이후 미뤄온 50조 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빚 탕감에 나선 겁니다.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대출은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가 일괄 매입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 개인 파산 수준으로 판단되면 채권을 모두 소각해줍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수준이라면 원금의 최대 80%를 깎아주고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소요 재원 8천억 원 중 절반은 이번 2차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에 손을 내밀 계획입니다. 약 113만 4천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 기금도 확대됩니다. 대상은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입니다. 감면폭은 90%로 높아지고 분할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늘 따라붙는 고민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효과도 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미 자영업 시장이 포화됐음에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탄감 정책이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자, 그럼 이번 지원금은 언제쯤 또 받게 되는지, 또 이 돈이 경기 회복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정보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그럼 먼저 민생 회복 지원금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행정안전부에 관련 TF를 꾸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사용처나 사용 기간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또 1차 추경안 당시 대표 민생사업이었던 상생페이백에는 민생지원금 사용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발생한 결제 증가분을 일부 환급해주는 건데 민생지원금을 쓰고 환급까지 받을 경우 이중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사용기한은 과거와 동일하게 4개월 정도로 설정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오는 23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돈을 준다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럼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20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9조 8천억 원의 추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채무도 그만큼 늘어나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채 비율도 GDP 대비 절반 수준인 49%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자, 대통령 말대로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돈을 풀게 되는데 그럼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네, 우선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은 10조 원이 넘는 민생 지원금의 효과인데요. 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은 26에서 36%만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민생 지원금이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예산이 지금 600조가 넘는데 1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한계 소비 성향에 따라 소비 쿠폰의 대체 효과는 달라진다며 조금이라도 소비 성향이 있다면 지원해서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20조 원 수준으로는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약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까지 오름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언대로 기존에 진행되던 주택 공급 사업들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유독 가파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36% 비싸졌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새 정부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지난해 11월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신규 택지 4곳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3기 신도시도 공사비 현실화나 용적률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에 몰려있는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분양도 많은데 서울과 대출 규제가 비슷하다면 더더욱 지방에서 살려고 안 하겠죠. 서울 혹은 수도권에 두 채 살려는 수요가 있다면 한 채는 지방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정부는 이재명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데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걸로 점쳐집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성장률 전망은 낮추면서도 또 한 번 기준금리를 현 4에서 4.5%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벌써 6개월째입니다. 이처럼 더딘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와 외환시장 변동성, 그리고 치솟는 서울 집값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는 추가 금리 인하 없이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도 환율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여기에 2%포인트인 한미 금리차까지 더 벌어지면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격차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외환시장에 있어서 환율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을 올리는 방향, 그러니까 원화를 약하게 하는 방향이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진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치솟는 집값과 그에 따라 불어나는 가계 부채도 변수입니다. 5월 한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늘며 전체 가계대출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 주택거래가 늘어난 영향인데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했다. 모든 사람이 얘기하듯이 금리가 계속 인하 추세에 있다든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창용 총재는 집값을 잡기 위해 구체적인 수도권 부동산 공급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수도권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숨을 고른 뒤 8월 이후로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 경고를 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7일째 공습을 이어가면서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란도 다량의 미사일로 반격을 하면서 병원을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공격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최종 공격 명령만 남겨준 채 이 군사적 행동을 고심하고 있는데 실행 시기는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이스라엘이 7일차 공습에서는 핵시설까지 공격했군요. 네, AP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아라크 중수로 공습 전 주변 지역에 대피 경고를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경고 수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이란 아라크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공습 후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에 방사능 유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미사일 최소 20발을 발사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일부는 이스라엘 베르샤바,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명령만 남았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국이 이란에 취할 군사적 옵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고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이번 주말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외무장관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의 조율 아래 이란 외무장관과 핵 협상을 가질 예정이어서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이처럼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3,000선 고지 탈환을 또 한 번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중동 전쟁 불안감이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과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계속해서 엄하은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9% 오른 2,977.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개인이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3,000포인트를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중동 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영향입니다. 중동 불안감이 커지며 환율도 급등해 지난달 30일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38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17일 4% 넘게 급등하며 76달러 선까지 올라선 뒤 이튿날 0.3% 더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전장 대비 0.4% 올라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고 공급에 차질 요인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단기 유가의 상방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전역에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유가는 단기적인 상방 압력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엄한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된 집단 분쟁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오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죠. 어떻게 됐나요? 네, 분쟁조정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 분쟁 조정 4건 중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들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는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포함하여 약 4,000명에 이르며 나머지 2건은 신청 당사자가 불분명한 문제 등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을 보완해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개시 공고와 추가 참여자 모집의 경우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일부터는 신규 영업이 전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SK텔레콤은 뭐라고 하던가요? SK텔레콤은 영업 재개와 관련해 준비되거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규 영업 재개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확답을 받거나 통보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2심을 통한 신규 가입에 대해선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SK텔레콤이 사실상 오늘 유심 교체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정부가 전면 영업 재개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해 고객 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SK텔레콤이 다시 영업에 뛰어들 경우 이통 3사의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다음 달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막았던 단통법이 폐지되는 데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 출시도 예정돼 있어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커피 반값 할인 이벤트를 열었다가 결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기야 조기 종료했습니다. 첫날인 어제 전선 오류에 이중 출근까지 발생했는데 이튿날인 오늘까지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카카오페이 앱으로 결제하면 반값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벤트 첫날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제가 먹통됐습니다. 결제는 됐고 매장으로 주문이 안 넘어갔대요. 뒤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결제가 계속 안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당황스러웠어요. 카카오가 그 전산에 렉이 걸려서 결제가 아예 안 된대요. 사람이 너무 몰리는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일부러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할인을 포기하고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 점심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 2시로 이벤트 시간을 변경했지만 오류가 또 발생했습니다. 내일까지였던 이벤트는 오늘까지로 조기 종료합니다. 어제도 트래픽 과부하로 1시간 가까이 전산장애가 이어지면서 2중, 3중 출근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2월 18일 굿딜 결제 시 일시적 오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복 결제된 경우 3일 내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이틀 연속 계속된 먹통 피해에 카카오페이는 오늘 결국 이벤트를 재개한 지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예상보다 많은 참여로 서비스 접속에 일시적인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며 추후 이벤트 진행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 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재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일단 이한주 위원장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한주 위원장은 오늘 세종에서 열린 정부 부처 오전 업무 보고가 끝난 뒤 SBS 비즈에 경제는 보수적으로 갔으니까 사회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조와 3조, 즉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끌어안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인데요. 집권 이후엔 노동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한주 위원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정책 전반에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정기획위가 어제 정부 업무보고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비슷했는데요. 이한주 위원장은 오전에 이루어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해 시간이 없긴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라며 다소 아쉬웠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정태호 경제 1분 과장이 벤처 스케일업, AI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여야 공통공약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금융시장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전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지난해 맞벌이 가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결혼 기피 경향을 반영하듯 1인 가구는 1년 사이에만 60만 가구 넘게 늘어나면서 어느새 8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이 맞벌이 가구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얼마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지난해 230만 4천 가구였는데요. 맞벌이 가구 수를 비교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15만 7천 가구로 2명인 경우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녀 수를 기준으로 보면 두 자녀 맞벌이 비중이 59.3%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같이 사는 맞벌이는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동거 맞벌이는 523만 가구로 1년 전보다 7만 2천 가구 감소한 반면 주말 부부와 같은 비동거 맞벌이 부부는 4만 4천 가구 증가하며 85만 6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 비동거 비중은 14.1%였는데 역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8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이 맞벌이 가구 전체로는 4년 만에 줄었다고요? 네,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608만 6천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3년과 비교해 2만 9천 가구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저효과도 있지만 20대 고용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 맞벌이 가구 현황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15세에서 29세의 경우 맞벌이 비중이 50.4%로 2.2%포인트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 맞벌이 비중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서울시가 예식장 고민이 큰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대관료를 아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스드메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지수 기자, 이런 고급 공공예식장이 그럼 얼마나 많아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가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을 추가로 만들어 총 65곳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대관료를 줄일 수 있는 공공예식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웨딩 업체들의 지나친 상업성 축으로 고통받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예식장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남산 카페,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한옥뷰, 선셋뷰 등 여러 유형의 예식장을 조성해 예비 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실내 예식장 20곳, 실외를 20곳 늘리는데요. 남산뷰 카페 더 힐스 남산이 리모델링을 통해 9월부터 실내외 결혼식이 가능한 전용 웨딩홀로 탈바꿈하고요. 9월부터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에서도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2028년에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기부 체납을 활용해 복합 웨딩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예식장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무료에서 약 120만 원 정도입니다.
기획 진행비, 음향비가 150만 원, 꽃장식 150만 원 등 옵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됩니다. 결혼식 부가 비용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부부들에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내년 1월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가 검소한 결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드메 표준 가격대를 정해놨는데 이를 준수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또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공공 예식장 이용 커플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합니다. 건강검진 실시 후 예식장을 이용하고 혼인신고를 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2026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새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배달앱 규제를 추진하면서 배달의 민족이 소액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주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신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민앱에서 소비자가 10,000원 이하 음식을 주문하면 현재 점주는 음식값의 2%에서 최고 7.8%를 배민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떼줘야 합니다. 하지만 배민은 앞으로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문의 배달비도 점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등 3천억 원을 점주와의 상생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소액 배달 주문이 늘고 있는 만큼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저가 커피 업종들 있겠죠. 커피 두세 잔 시키는 정도? 소규모 자영업자랄지 객단가가 낮은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그래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그러나 점주들은 매출 비중이 큰 메뉴들은 2만 원대 이상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 따져봐도 10,000원짜리 분명 금액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도움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안에 따라 2%에서 7.8%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여기에 배달비 등을 합하면 사실상 수수료 부담은 30%에서 40%에 달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인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자는 공약을 내면서 관련 규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책당국도 다양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제 수단을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수수료율을 전체적으로 캡을 씌워가지고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배민에 앞서 포장 수수료를 면제한 쿠팡이츠는 추가적인 점주 지원책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다음 주 주말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지금보다 15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첫 차부터 교통카드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각각 900원과 550원으로 비싸집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서울시가 2번에 걸쳐서 30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이후에 인천시와 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왔습니다.